하버드 대학교의 최고 유전학자가 밝혀낸 한국인의 유전자 비밀이 전 세계 의학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한국인의 몸속에서 발견된 놀라운 특성이 이제 전 인류 건강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세계 의학계가 한국인의 유전자에 집중하며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수천 년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인의 특별한 유전적 코드, 그 안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차가운 공기가 실험실 창문을 두드리던 보스턴의 겨울날이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유전학 연구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던 제 눈에 들어온 건 단 하나의 독특한 패턴이었죠. 저는 하버드 대학교 유전학과 교수 에밀리 카터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인류 유전 다양성과 환경 적응 연구에 몰두해왔고, 특히 아시아 인종별 유전자 분석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견한 것은 모든 예상을 뒤엎었고 제 학문적 호기심을 단번에 사로잡았죠. 컴퓨터 화면 속 복잡한 그래프와 데이터 속에서 한국인에게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유전자 패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아시아 유전자 지도에 없던 정보입니다. 제 목소리가 조용한 연구실에 울려 퍼졌고 곧 동료 연구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는 수천 개의 데이터를 다시 검증하기 시작했고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결과를 재확인했죠.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와 여러 대학이 수년간 협력하여 모은 수천 명의 유전자 자료를 분석할수록 확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한국인의 유전자가 다른 나라 사람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을 가졌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졌죠. 한국인은 분명히 독자적 유전 진화를 거쳤어요. 이건 그냥 유전자 분석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역사서입니다. 연구실 특별회의에서 제가 발표한 내용에 동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발견은 유전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고 인류 진화에 대한 기존 이론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죠. 그러나 더 확실한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와 현지 연구자들의 협력이 없이는 이 가설을 완전히 증명할 수 없었죠. 다음 주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5시간의 긴 비행 시간 동안 머릿속은 온통 그 유전자 패턴으로 가득했죠. 도착 후 시차 적응할 시간도 없이 곧바로 서울대 유전체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김윤정 박사는 한국 유전체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으로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과 질병 저항성에 대한 연구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우리는 그날부터 공동 연구에 첫 발을 내딛었죠. 서울대 연구소의 넓은 회의실에서 김 박사는 한국인의 유전자 데이터를 더 자세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자부심이 묻어났죠. 한국인의 유전자는 단일 민족이란 말보다 더 정확한 증거를 가집니다. 과학이 보여주는 진실이 있어요. 한국인은 말 그대로 유전자부터 다르게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인류의 역사는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우리 몸속 유전자에 새겨져 있고 지금 우리는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연구가 어디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인의 유전자는 인류 진화의 수수께끼를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대 연구소에서의 첫 번째 주가 지나고 저희 공동 연구팀은 더 깊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김윤정 박사와 함께 한국인의 유전자 구조를 면밀히 조사하면서 놀라운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단순히 독특한 것이 아니라 매우 실용적인 특성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유전자 중 일부가 추운 날씨나 험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데이터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죠. 이 유전자는 천유지, 혈압 조절, 심지어 생활 습관과도 연결됩니다. 제가 발견한 내용을 연구팀에게 설명하자 모두가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유전자 분석표는 한국인들이 추위에 대응하는 신체 메커니즘이
다른 민족과 차별화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줬죠. 우리는 이런 특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전통의학 전문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이수진 박사가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조선시대 의학서와 생활사 자료를 가지고 왔죠. 유전자 데이터와 역사적 기록 사이의 연결고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선은 난방 구조와 음식까지도 이 유전자에 맞춰 살아왔죠. 불 때던 방식, 먹던 음식, 살던 집 구조까지. 이건 그냥 문화가 아니라 생존 방식이었어요. 이 박사의 설명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온돌, 김치, 고추 등 한국 문화의 상징적 요소들이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유전적 적응의 외부적 표현일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죠. 우리는 연구 범위를 확장하여 지역별 차이도 조사했습니다. 김 박사의 제안으로 강원도를 비롯한 한반도 북부와 산간 지역 주민들의 유전자 샘플을 추가로 분석했죠.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추운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서 천을 잘 유지하고 혈압을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유전자 특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유전자가 환경에 반응하여 세대를 거듭할수록 강화된다는 증거였죠.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데이터를 검토하던 김윤정 박사가 깊은 통찰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유전자가 환경에 적응한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 지금 우리 유전자가 된 거예요.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생존의 흔적이에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유전자는 단순한 생물학적 코드가 아니라 조상들의 생존 이야기를 담은 역사책과도 같았죠. 한 달간의 공동 연구 끝에 저희는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이 수천 년에 걸친 환경 적응의 결과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반도의 분명한 사계절, 특히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위해 유전자가 진화했고 그것이 문화와 생활 양식으로도 표현되어 왔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죠. 이 발견은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 인류 진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더 깊은 연구와 세계적인 검증이라는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저희 팀은 한국인 유전자의 또 다른 측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환경 적응에 그치지 않는 특성이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드러났죠. 김윤정 박사와 함께 면역 관련 유전자를 분석하던 중 예상치 못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의 유전자에는 일부 바이러스에 강한 저항력을 가진 독특한 구조가 있었던 것이죠. 이는 단순히 감염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병에 걸려도 빠르게 회복하는 체질이 유전적으로 코딩 되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질병에 강한 유전자라니 이건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에요. 유전자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길이죠. 제 말에 연구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 발견을 검증하기 위해 더 많은 사례와 역사적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특히 과거 전염병 기록과 현대 한국인의 질병 발생률을 비교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발견을 국제학회에 발표하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죠. 일부 학자들은 우리의 연구 방법론에 의문을 제기했고, 다른 이들은 한국인만 특별하다는 식의 해석은 위험하다며 논문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화상회의에서 한 외국 학자는 날카로운 의견을 제시했죠. 과학은 우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설명을 위한 도구여야 합니다. 이 비판은 타당한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 연구의 본질을 오해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김윤정 박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추가 연구를 진행했죠. 그녀는 알레르기나 특정 감염에 덜 걸리는 유전 형질도 발견하며 그 근거를 데이터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연구소의 늦은 밤, 저희는 다음 발표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죠. 우리 조상들은 병이 나면 고치려 하기보다 안 걸리게 살아남는 유전자를 선택했어요. 우리는 생존을 위한 변화를 선택한 거라고. 김 박사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과학의 발견은 때로 기존 관념과 충돌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진실이 드러나기도 하죠. 우리의 영혼은 단순히 한 민족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어떻게 다양한 환경과 도전에 적응해 왔는지를 이해하는 열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죠.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을 다른 민족과 비교하는 대신 생존과 적응이라는 보편적 관점에서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더 정확할 뿐 아니라 민감한 문화적 함의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했죠. 김 박사와 함께 논문을 수정하며 우리는 이 연구가 인류 전체의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비판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발견은 무시할 수 없는 과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죠. 한국인의 유전자가 보여주는 면역 특성은 미래의학 연구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도전은 이 연구를 어떻게 세계에 알리고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인가에 집중되었죠. 논문 발표 후 몇 개월이 지난 시점, 저는 2024년 국제유전학 학회 초청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먼저 심사된 저희 연구가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었죠. 김윤정 박사와 저는 뉴욕에서 열리는 학회를 위해 발표 자료를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이전의 비판을 고려하여 연구의 가치와 의미를 더 보편적 관점에서 풀어내는 데 집중했죠. 학회장은 세계 각국에서 온 저명한 유전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발표 순서가 다가오자 긴장감이 몰려왔지만 저희가 발견한 사실의 중요성을 확신했기에 떨리는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죠. 한국인의 유전자 구조와 적응 메커니즘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저희 발표는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의 유전자는 단순한 지역적 변이가 아니라 인류 진화 연구의 방향을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발표 결론에 청중들의 반응은 뜨거웠죠. 질의응답 시간에는 생각보다 비판적인 질문보다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더 많았습니다. 학회가 끝난 후 심사위원장이 저희에게 다가와 놀라운 소식을 전했죠. 교수님의 한국 유전자 연구가 올해의 최고 연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에서 발표된 학회 심사평은 저희의 노력을 완벽하게 인정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유전 분석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새로운 지도를 그렸다. 그 말을 들으며 김 박사와 눈빛을 교환했던 순간을 잊을 수 없었죠. 모든 도전과 어려움이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회 이후 일은 더 빠르게 진행되었죠.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저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한국 정부의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다며 저를 자문 역할로 초청했습니다. 개인 맞춤 의료 모델에 한국인의 유전자 구조를 도입하고자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죠. 첫 회의에서 NIH 책임자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론 모두가 한국처럼 유전자에 맞춘 의료를 하게 될 겁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김 박사는 한국 정부의 중요한 발표를 전해주었죠. 한국 정부가 유전체 기술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이오 산업 전반에 유전 정보 기술을 적용하는 야심찬 계획이 발표되었죠. 산업부 장관의 발언은 국가적 자부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유전자는 건강의 길이고 기술의 기반입니다. 연구실에서 김 박사와 이 모든 변화를 되돌아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시작된 연구가 이제는 한 국가의 미래 산업과 전 세계 의료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심에 서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단지 저나 김 박사의 성취가 아니라 수천 년간 이어져 온 한국인의 유전적 여정이 마침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국제학회에서의 성공 이후 저는 연구 결과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했습니다. 논문은 빠르게 심사를 통과했지만 발표 직후 예상치 못한 논쟁이 일어났죠. 일부 해외 학자들이 한 민족만 특별하다는 주장은 민감한 이슈라며 저희 연구의 해석과 표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학술지 댓글란과 관련 포럼에는 비판적인 의견들이 쏟아졌죠. 한 해외 학자는 강한 어조로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런 식의 해석은 유전적 우열 주장으로 오해될 수 있어요. 이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저는 추가 설명 자료를 준비했죠. 저는 우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하나를 말하는 거죠.
제 해명은 분명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논쟁은 국경을 넘어 한국 언론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죠. 주요 신문과 방송에서 이 연구와 그에 따른 국제적 반응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놓으며 갑론을박이 이어졌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서울 거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한 시민은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었죠. 우리 유전자가 다르다고 해서 남보다 낫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냥 우린 우릴 알아가는 중이죠. 논란이 커지자 김윤정 박사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국내외 언론이 모인 자리에서 그녀는 차분하고 명확하게 연구의 본질을 설명했죠. 이 연구의 의미는 누가 더 뛰어난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유전자는 생존의 기록이에요. 그녀의 설명은 과학적 관점과 문화적 민감성 사이의 균형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김 박사의 간담회 이후 논란은 점차 학문적 토론으로 방향을 바꾸어 갔죠. 다른 나라 연구자들도 자국민의 유전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기 시작했고, 비교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인류 유전자의 다양성은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환경 적응의 다양한 전략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죠. 한 달 후 저는 하버드로 돌아와 다음 단계 연구를 준비했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인류 진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은 분명했죠. 제 연구실 벽에는 김 박사가 선물한 한국 전통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지도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리적 경계가 국가를 나누지만 인류의 유전적 여정은 그 경계를 넘어 우리 모두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제 우리의 영혼은 단순한 논쟁을 넘어 더 깊은 협력과 이해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유전자 연구는 이제 더 큰 그림의 한 부분으로 인류 전체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었죠. 하버드로 돌아온 지 몇 개월 후 저는 김윤정 박사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일본, 중국, 몽골 등과 함께 아시아 공동 유전자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소식이었죠. 수십만 명의 유전자 자료를 모아 아시아인의 유전적 뿌리를 밝히는 대규모 연구에 저도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개별 연구를 넘어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유전자 지도를 그리는 역사적인 시도였죠. 다시 서울에 도착한 저는 프로젝트 첫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각국 대표 연구자들이 모여 있었고, 특히 일본 교토대학교의 다케시 사토 교수가 인상적이었죠. 처음에는 다소 경직된 분위기로 시작된 회의였지만 과학적 논의가 깊어지면서 긴장감은 서서히 풀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다케시 교수가 솔직한 소감을 말했죠. 솔직히 처음엔 한국이 이걸 주도한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정합니다. 리더가 맞아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한국의 코리아 바이오뱅크 네트워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유전자, 데이터뱅크로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이전에는 서구 국가들이 주도하던 유전학 연구 분야에서 한국이 중심축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유럽과 미국의 연구진들도 자료 공유를 요청해왔고 공동 연구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 연구실에서 김 박사와 성과를 검토하며 제가 말했죠. 이제 한국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연구를 이끄는 나라가 되었군요. 프로젝트 6개월 차에 도쿄에서 개최된 아시아 공동 심포지엄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각국 연구진들이 중간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국의 유전자 연구 방법론과 분석 기술이 많은 찬사를 받았죠. 특히 한국이 개발한 유전자 분석 알고리즘은 동아시아 특유의 유전적 특성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유전질환 예방 모델로 제안되었습니다. 폐회식에서 김윤정 박사는 모두가 주목하는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죠. 우리가 발견한 유전자는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아시아 전체가 함께 써야 할 미래 자산이죠. 그녀의 말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진정한 과학적 협력의 정신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과학이 국경을 초월하는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죠. 프로젝트는 계속 확장되어 마침내 80만 명 이상의 참여자를 보유한 세계적인 바이오뱅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동 연구의 성과는 국제 유전자 컨소시엄의 핵심 데이터가 되었고, 한국의 기술과 방법론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정받기 시작했죠. 이제 한국은 연구에서 대상국이 아닌 리더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것이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빛처럼 한국의 유전자 연구가 전 세계 생명과학의 새로운 지평을 밝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시아 공동 유전자 프로젝트의 중간 결과가 발표되자 학계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한국인의 유전 정보를 활용한 연구 결과가 네이처, 사이언스와 같은 세계적 과학 저널에 연이어 실렸고, 전 세계 언론이 이를 주목하기 시작했죠. 하버드를 비롯한 스탠퍼드, 옥스퍼드 등 명문 대학에서도 공동 연구 제안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네이처 최신에 실린 논평은 우리 연구의 가치를 명확히 인정했죠. 한국인의 유전자는 단순히 독특한 게 아닙니다. 인류 진화의 중심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이 논평을 읽으며 저는 몇 년 전 처음 발견했던 그 패턴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연구가 이제는 인류 유전학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죠. 학계의 인정은 교육 분야로도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버드 대학에서는 제 주도로 한국인의 유전학이라는 이름의 정규 강의가 처음 개설되었죠. 학생들의 관심은 뜨거워서 수강 신청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마감되었고, 대학 신문에서도 주목할 만한 소식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첫 강의를 시작하며 제가 학생들에게 말했죠.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사례 연구였습니다. 지금은 교과서 한 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죠. 김윤정 박사는 이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화상으로 저희 수업에 특별 간견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녀의 강연은 학생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질의응답 시간은 예정보다 2배나 길어졌죠. 특히 의학 전공 학생들은 한국 유전자 연구가 암, 치매, 면역 질환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저명한 종양학 교수는 한국 유전자 연구가 암 치료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죠. 그의 연구팀은 이미 한국인의 유전자에서 발견된 특정 면역 관련 패턴을 암 치료 프로토콜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는 초기 단계였지만 결과는 매우 유망했죠. 김윤정 박사는 이런 국제적 관심에 겸손하게 반응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말은 전 세계 언론에 인용되며 한국의 과학적 성취뿐 아니라 그 정신까지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구의 영향력은 학계를 넘어 산업계로도 확산되었죠. 글로벌 제약 회사들은 한국 바이오 기업들과 연구 협약을 맺기 시작했고, 유전자 기반 신약 개발에 대한 투자가 급증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한국의 유전체 연구를 미래의학의 게임 체인저로 소개했죠. 이제 저는 1년의 절반 이상을 서울과 보스턴 사이를 오가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두 도시, 두 문화 사이에서 연구를 이어가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라났죠. 이 연구는 단순한 과학적 발견을 넘어 인류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다리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웰페어 지놈 프로젝트가 마침내 본격적인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김윤정 박사와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열린 시범사업 출범식에 함께 참석했죠. 이 프로젝트는 1000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유전자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시도였습니다. 모니터에 표시된 데이터를 보며 제가 감탄했죠. 이게 바로 유전자가 주는 선물이에요. 미리 알면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출범식 후 기자회견에서 김 박사는 이 프로젝트의 의미를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이제 질병에 걸린 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된다는 것이었죠. 한국인의 유전자 연구가 이론적 성과를 넘어 실질적인 국민 건강 향상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성과에 고무된 한국 정부는 더 과감한 발표를 했죠.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 내에 유전자 기반 의료를 국가 시스템에 정식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 맞춤형 영양, 운동, 약 처방 시스템이 본격화되는 순간이었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인은 이제 자신의 몸을 가장 잘 아는 국민이 될 것입니다. 그날 저녁, 김윤정 박사의 초대로 한강변 레스토랑에서 소규모 축하 모임이 열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더없이 아름다웠죠. 김 박사는 와인잔을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에밀리,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은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이건 우리 모두의 성취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인의 유전자가 보여준 놀라운 이야기의 결과죠. 연구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확장되었습니다. 대학들은 유전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시작했고, 중고등학교에서도 관련 교육 과정이 도입되기 시작했죠. 김 박사는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유전 정보 교육에 큰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전국을 다니며 간견하고 청소년들에게 유전자의 중요성을 알렸죠. 이제 유전자는 실험실 속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지켜야 할 삶의 설계도예요. 하버드로 돌아온 저는 프로젝트의 국제적 확산을 돕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국의 모델을 기반으로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유전자 데이터 공유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도 형성되었죠. 그러나 모든 나라 중에서 한국은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의 유전자 자체가 가진 특별한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연구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여정을 돌아보았죠. 한 패턴의 발견에서 시작된 연구가 이제는 한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수천 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한국인의 유전자가 있었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유전자가 들려주는 인류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인의 유전자에 담긴 놀라운 비밀과 그것이 세계의학의 흐름을 바꾸어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천 년간 한반도의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며 축적된 생존 코드는 이제 미래의학의 표준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해답이 되고 있습니다. 유전자는 단순한 생물학적 정보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삶과 지혜가 고스란히 새겨진 살아있는 역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이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새로운 희망이 되길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해외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